우리가 보통 알코올 중독이라고 그러면 알코올 중독은 가족 치료를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게 알코올 중독입니다. 약물 치료보다도 가족 치료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게 알코올 중독이에요. 왜냐하면 일단 알코올은 합법이죠. 물론 연령의 제한을 받는 합법, 불법이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술을 먹는 거에 대해서 호탕하다고 생각을 하고 술을 못 먹는 거에 대해서 소심하다고 생각을 하는 전체적인 분위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코올 중독은 그리고 가정에서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드물어요. 대부분 가정폭력입니다. 약물 중독자는 가정 내에서 가정폭력을 일으킬 수 있는 확률이 적어요. 왜냐하면 약물은 특수한 거기 때문에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합니다. 그리고 들어와서는 얌전해요. 그렇지만 알코올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아무 데서나 허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가족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폭력이 가장 많이 나타납니다. 95% 과장하자면 99.99%는 가정폭력을 행하고 있습니다. 자기 배우자든 아니면 자기 자녀들이건. 그래서 가족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용을 많이 시킨 게 약물 남용보다는 알코올 중독자 가족 치료에 더 많이 적용을 시켰습니다. 100% 정말 100% 가정폭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약물 중독자 가정에서 성장한 자녀들하고 알코올 중독자 가정에서 성장한 자녀들하고 적응력이 알코올 중독자에서 성장한 자녀들이 적응력이 훨씬 더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아이들이 그게 불법인 걸 알기 때문에 약물은 부모가 만약에 사용했다면 부모도 조심을 합니다. 자기 자녀가 그걸 쓰면 안 되니까 조심을 하는데 그리고 그게 단발이에요. 보면. 그리고 확실하게 법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크랙을 썼다. 그러면 걸렸다. 그러면 그건 그대로 그냥 가야 돼요. 교도소로 가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그 자녀가 그만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영향권이 줄어듭니다. 알코올 중독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알코올 중독이라고 해서 구속돼가지고 교도소 들어간 분 본 적 없죠?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서 법적인 제재를 받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그 알코올 중독자에 의해서 계속해서 가정 환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이들에 대한 피해가 상당히 강해요. 그래서 그 알코올 중독 같은 경우에는 그 가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코올 중독 가정에서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뉩니다. 뭐냐면 말씀드린 여기서 얘기하는 드라이 파트하고 웻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이거는 뭐냐면 드라이한 거는 말 그대로 건조한 상태, 술이 안 마셔진 상태입니다. 이건 교재에 없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쓰시겠어요? 아니면 그냥 설명할까요? 그냥 설명할까요? 예. 드라이하고 웻이라는 건 드라이는 말 그대로 술을 안 마셨을 때입니다. 알코올 중독자. 가족원 중에 그 누군가가 술을 안 마셨을 때 대부분 이거는 남편이든 부인 둘 중에 하나를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물론 그게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성인이 된 상태에서 알코올 중독자인 경우가 많은데 지금 이거는 그 부모 중에 누군가가 알코올 중독자가 됐을 때 건조한 상태, 술을 안 마셨을 상태, 웻 상태는 그 술을 마셨을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때 확실한 차이가 나는 건 뭐냐면 건조한 상태, 술을 안 마셨을 상태에서는 어떤 긴장이 항상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 폭풍전야라는 말이 왜 나타났습니까? 무슨 일이 터질 거는 같은데 너무나 조용하면 그게 더 공포스럽죠.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하신 거 어렸을 때나 중고등학교 때 분명히 내가 죽도록 맞을 짓을 했는데 집에 들어갔는데 아무런 말이 없고 들어가서 자라? 그 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 아무 말씀이 없으시면 되게 불안하지 않아요? 내가 뼈가 부러지나 보다 드디어. 아무 말씀 없는 거 보면 졸지 이제 언젠가는 몰아쳐서 할 거다. 근데도 그 시간이 지나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말씀이 없으시다. 그럼 왜 성질 급한 사람 그러잖아요. 얘기하세요. 뭐 야단치세요. 라든가. 부부도 마찬가지죠. 분명히 내가 뭘 잘못했으면 그 상대 배우자가 너무 오랫동안 그거에 대해서 언급이 없으면 내가 못 참아서 그냥 가가지고 그래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그 긴장 상태가 상당히 오래 갑니다. 그래서
긴장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긴장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눈을 잘 안 쳐다보죠? 그렇지 않아요? 내가 긴장했는데 그 사람이 언제 터질지를 모르는데 내가 그 사람 눈 똑바로 맞추고 밥 먹자, 우리 어디 놀러 가자, 이런 소리 못 하죠. 서로가 아이 컨택이 없습니다. 접촉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 긴장이 돼 있고 서로 눈도 안 마주치고 말도 안 하니까 이제는 게스를 하는 거죠. 저 사람이 지금 어떨 것이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행동 하나를 하면 아, 저 사람이 지금 화가 더 났을 것이다. 아니면은 저 사람이 조금 웃는 것 같으면 저 사람이 기분이 좋은가 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기분이 좋고 나쁘고 어떤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내가 눈도 안 마주치죠. 서로 얘기도 안 하죠. 그리고 항상 지금 긴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의 행동을 빨리빨리 읽어야지 내가 거기에 대처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불안 수준이 높겠죠. 긴장이 돼 있으니까 언젠가는 터질 텐데 하기 때문에 불안한 거죠. 불안 수준이 극에 달합니다. 그러면 이게 되면 그 다음에는 뭐가 오냐면 술을 마셔요. 술을 마실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왜냐면 그 중독자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죄송합니다. 이제 더 이상은 그 견뎌낼 수 있는 선이 이제 넘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술을 마십니다. 술을 마시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 소리를 지르게 되죠. 그리고 내가 누군가한테 얘기를 하려고 그러고 소리를 지르고 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눈을 똑바로 쳐다봐야 되죠. 그때부터 가족들이 서로 눈을 마주치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리고 이제 뭐 던지고 뭐 때리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요. 근데 때리는 거는 뭐가 되냐면 이제는 드디어 신체적인 접촉이 일어나는 거죠. 때리는 걸로 인해서. 그런데 대부분 폭력이 있은 다음에 항상 성관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알코올 중독 과정에서. 그러니까 뭔가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보상이죠. 보상. 상대방에 대한 보상. 그거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그 세컨더리 게인이라고 해서 그러면 이 사람들이 건조한 상태, 술을 안 마신 상태에서 그런 긴장이 있다가 그러면 술을 마시고 저 일을 왜 하느냐. 괜히 하는 게 아니라 그 나름대로 얻는 게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까 약물이랑 똑같습니다. 약물을 하는데 내가 그래도 2차적으로 얻는 게 있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도 술을 마셔서 저렇게 폭행을 하는데 얻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먼저는 일단 저 세 번째 있죠. 긴장 완화. 이게 가장 큽니다. 술을 마신 알코올 중독자든 아니면 알코올 중독자를 가지고 있는 가족이든 간에 일단 긴장은 풀어져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들이 저 외 상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싸움을 하는데 보면 그 중독자도 할 말을 다 합니다. 그리고 그 가족원들도 그 드라이 상태에서 그 긴장하면서 막 그 사람 마음 읽고 막 긴장했던 내용 있죠. 그게 다 튀어나옵니다.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한번 다 풀어요. 둘이가 다. 가족원들도 그렇고 중독자들도 그렇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싸우면서 아이 컨택도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를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나를 배려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직까지도 그 사람하고 나하고 뭔가가 서로 남아있나 보다라는 걸 서로 느끼죠.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긴장이 완화된다는 얘기는 내가 감정을 다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러한 2차적인 획득이 있기 때문에 중독자들이 중독을 계속할 수 있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알코올 중독자가 계속해서 중독이 되는 이유는 중독자도 문제가 있지만 그 가족이 그거를 만들어주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만들어준다는 개념이 너무 그 알코올 중독자를 가진 가족원들한테 너무나 뭐라 그럴까요? 속상한 표현이긴 해요. 그렇지만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가족원들은 그 알코올 중독자인 사람을 정말 좀 더 배려해주고 좀 이렇게 같이 잘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건데 그것이 알코올 중독자한테는 더 편안하게 알코올 중독을 내 맘대로 할 수 있게끔 술을 내 맘대로 먹을 수 있게끔 하는 어떤 하나의 그 플러스 요인이 작용을 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거꾸로 얘기하면 그 사람이 술을 안 마실 때라도 감정 표현을 하라는 거고 그 중독자가 나하고 아이 컨택을 안 하고 터칭을 안 하더라도 신체적인 접촉이 없더라도 가서 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긴장을 폭발시킬 때까지 서로 기다리지 말고 알코올 중독자야 뭐
그 자기 나름대로 그 룰이 있으니까 이거 규칙이 아니라 사이클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 사이클이 있죠. 여기서 부부 관계를 하시는 분들 보면 그 부부 관계도 그렇잖아요. 서로 좋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10년을 살았는데 10년 동안 싸운 적이 없다. 그건 개인적으로는 별로 잘 안 믿어요. 물론 안 싸우시겠지만 그런데 사람들은 언젠가는 스트레스를 풀고자 하는 그런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참아낼 수가 없는 순간이 와요. 그럴 때 이제 괜히 싸움을 거는 거거든요. 소리도 한번 질러보고 모두 한번 괜히 던져보고 그러면 그 긴장이 자기 자체에서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 같은 경우에도 그 남편이 만약에 그 정도 긴장으로 갔다면 부인도 분명히 그 긴장으로 오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싸움을 통해서 푸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부관계를 향상시킬 때 싸우는 거를 좀 효율적으로 싸우게 많이 해요. 그리고 요새 그 장난감도 보면 그 어른 스트레스용 장난감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 스트레스를 더 이상 그 이겨내기가 힘든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그 알코올 중독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 나름대로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못 참아서 술을 마셔야 되겠다라는 사이클이 있어요. 그런데 가족원들이 뭐냐면 그 사이클에 맞춘다라는 거죠. 그 중독자의 눈치를 봐서 그 사람 사이클에 맞춘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 사이클에 맞추지 말고 그 사람을 떨어뜨려 놓은 상태에서 남아있는 가족들끼리 행동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중독자를 배제시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분명히 이런 상태에서 아까 건조한 상태에서 술을 안 마신 상태에서 나타난 현상들이 있다면 그거를 가족원끼리는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이런 감정이 있으면 아버지들 어머니들한테 이래서 지금 좀 내가 걱정이 된다든가 아니면 내가 좀 화가 났다든가 자연스럽게 서로 표현을 하고 알코올 중독자가 아닌 부모가 있죠. 만약에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다. 그럼 그 어머니 아니면 아버지가 자녀들하고 그런 거를 계속해서 얘기를 해주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아이들은 최소한 그 알코올 중독자의 사이클은 안 따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가 물론 자기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터질 수는 있지만 그 터졌을 때 나름대로 이 사람들은 그 사람을 제외한 상태에서 자기네들은 어느 정도의 충분히 감정 표현도 했고 서로 그 안아주고 이런 것도 다 됐고 이런 그 2차적으로 부차적으로 폭력을 사용해서 얻어야 할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들이 약간 생각하기에 요 부분이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이것이 어디서 나왔냐면요. 가장 기본적인 임상실험이 거기서 나왔어요. 아주 오래된 겁니다. 아주 오래된 건데, 모집을 했어요. 우리 이런 임상실험을 하는데 가족들이 참석을 해달라. 알코올 중독자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참석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4, 5층짜리 빌딩에다가 오피스텔처럼 방을 다 놔놓고 사람들을 모집해서 얼마 동안을 페이를 하고 당신들이 한 달 동안 이렇게 살아주고 녹화가 다 된다. 이거는 임상으로 우리가 자료로 쓸 거다. 이미 다 서약을 다 받고 돈도 다 받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리고 한 달 동안 그 안에서 생활을 해요. 아파트 같은 데서. 그리고 카메라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그리고 냉장고에는 오만수는 다 집어넣어놨어요. 어떤 거든 마실 수 있게끔. 그래서 거진 100가족인가요? 가까이 그 사람들을 넣고 한 달 동안을 관찰한 결과 이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안 마셨을 때는 사람들이 서로 무관심하게 지나가 다닌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이 컨택이 없다는 얘기는 그냥 네가 할 일 하는 거고 내 할 일 하는 거예요. 서로가 무슨 일을 한 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는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오래되다 보고 그것이 남편이나 부인이 술을 마시는 거를 기점으로 해서 여태까지의 무관심이 다 애정이나 증오로 다 바뀌면서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라는 거를 그 실험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발견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그것이 인권 침해다 이런 걸로 인해서 더 이상 그런 실험을 못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이러한 거를 바탕으로 해서 알코올 중독자라는 가족이 가족 치료를 오면 이거를 질문을 통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얻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여기에 맞아 떨어지는 집도 있고 아닌 집도 있지만 대부분이 그런 상황을 거치더라. 이렇게 긴장이라는 그러니까 아이 컨택 이런 걸 다 떠나서 이 긴장 수준이 있더라. 근데 그 긴장 수준이 어느 정도에 머무르면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마시고 이것이 긴장이 완화가 되더라. 이거는 공통적으로 사람들이 찾아낸 거예요. 그런데
그 긴장 완화가 알코올 중독자가 긴장 완화의 하나의 수법으로 쓰는 것이 폭력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아이 컨택이라든지 뭐 신체적인 접촉이 있다 없다 이것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가 아니라 보니까 사람들이 그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서 술을 사용하고 술로 인해서 폭력이 꼭 오더라. 그래서 약물 중독자하고는 달리 알코올 중독자는 반드시 폭력이 따라온다라고 이 사람들이 결론을 내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치료자들이 접근해야 되는 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술을 안 마시고 어떻게 친근하게 접근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들 알코올 중독자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혹시 이런 그 회사나 직장 아니면은 그 어떤 같은 모임 같은 데 보면 왜 술이 잘 안 취할 수 있잖아요. 술을 마시는데 뭐 초반이라든가 그럼 술이 잘 안 취하고 놀기는 놀아야 되겠는데 술이 안 취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폭탄주 돌리죠. 왜냐면 폭탄주는 그게 여러 가지 종류의 폭탄주가 있지만 빨리 취하잖아요. 그것도 말 그대로 원샷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술 취하는 건 속도하고도 상관이 있잖아요. 천천히 마시느냐 급하게 마시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단 취하고 보는 거예요. 취하려니까 폭탄주 돌고 이러는 거거든요. 왜? 맹숭맹숭한 정신은 놀기가 좀 서로가 쑥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술 취하면 저 사람 술 취해서 저러나 보다를 치부해버리니까 좀 낫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자 가정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정 표현하는 거나 관심 표현하는 거나 뭐 아니면 자기의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맹숭맹숭한 정신에는 좀 힘들다라는 거죠. 특히 자기의 안 좋은 감정, 너에 대해서 섭섭하다. 나는 너한테 이런 불만이 있다. 이런 거를 표현하는 게 여러분들도 껄끄럽지 않아요? 그러니까 껄끄러운 게 아니라 내가 혹시 이 얘기를 하면 저쪽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혹시 이걸로 더 큰 싸움이 일어나면 어떡하나? 그래서 왜 대부분 참다가 싸울 때 보면 그래서 부부싸움 할 때 미주알 고주알 과거지사가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과거지사에 그 얘기를 그때 했으면 되는데 괜히 이거 하면은 괜히 또 더 큰 싸움 될까? 해서 그냥 참다가 나중에 터지면서 그냥 미주알 고주알 다 나오는 거잖아요. 알코올 중독 과정이 그렇다라는 거죠. 걱정이 되니까 혹시 내가 이 얘기해서 저 사람 기분 나쁘게 하면 어떡할까? 그러면 괜히 지금 그나마 해도 이렇게 화목한 가정이 깨지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참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알코올 중독자가 만약에 그것을 하기가 힘들다면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자는 따로 치료를 사실은 받아야 돼요. 약물 중독도 그렇고 알코올 중독도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아직까지도 알코올 중독인 상태에서 가족 치료는 절대 안 받습니다. 이 사람 따로 중독자 따로 나름대로 치료를 받게 한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회복기에 접어들었다. 그러면 가족 치료로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는 회복기에 왔기 때문에 지금 가족 치료를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그럼 어떻게 감정 표현을 할 것이냐. 내가 그 사람한테 관심이 있다는 표현이나 아니면 그 사람한테 불만이 있다는 표현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걱정 없이.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하면 서로 그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다른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저희가 이런 거를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 마음을 어림잡아서 절대 해석하지 말라라는 거. 여러분들도 가족관계에서나 부부관계에서 크게 싸움이 나는 게 뭐예요? 말 한마디에. 그러니까 제3자가 봤을 때 왜 그런 거 갖고 싸워? 그러잖아요. 그 말 한마디에 왜 싸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부부간의 문제를 들어가서 보면 그 말 한마디에 뉘앙스가 받아들이는 사람이 너무나 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부싸움이 하찮은 걸로 정말 치고받고 하는 싸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중독자들이나 아니면 부부 치료할 때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감정 표현이나 아니면 자기의 의사 표현을 하되 그 의사 표현에 대해서 어림잡아서 반응하지 않는 거. 그리고 어림잡아서 반응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이해를 못하겠다라든가 다시 질문을 하라는 얘기예요. 어림잡아서 아이고 남편이 말이야, 그거 갖고 말이야 쫀쫀하게 질투나 하고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가 아니라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나는 그냥 내 말 그대로 전했는데 상대방이 나보고 뭐 밴댕이 속이네, 뭐 오만 가지 안 좋은 소리, 인격적으로 모독이 되는 소리를 해보세요. 그럼 기분 나쁘죠. 그러면 나도 인신공격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적인 가정인 그게 더 심하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그 가족원이든 중독자든 그 얘기가 이해가 안 가면 물으란 얘기예요. 질문을. 그게 무슨 말이냐. 아니면
나는 그걸 이런 식으로 받아들였는데 그게 당신이 의도한 거 맞느냐. 확인을 하고 넘어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람은 그러니까 뭐 말 한마디로 청량빛을 갚는다고 그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만 얘기를 해주면 기분은 나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누가 나한테 불만이다. 나는 네 성격이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뭉뚱그려 얘기를 해도 기분은 나쁠 수 있지만 그 의도가 나를 뭐 상처 입힌다거나 아니면 그것이 아니라 자기가 뭐 이러이러한 면에 있어서 내가 섭섭했기 때문에 네 성격이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면 듣는 상에서 기분은 나쁘지만 내가 그럼 고쳐볼까라는 생각은 하죠. 그 사람이 나를 인신공격한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면.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들한테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감정 표현을 잘 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요겁니다. 알코올 중독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건 언제 또 문제가 많이 생기냐면 회복기에 생기는데 이러한 문제가 생겨요. 첫 번째 의사소통 문제는 당연히 생기겠죠. 왜냐하면 여태까지는 내가 술을 안 마시고는 서로 대화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무관심으로 일관했기 때문에 서로 대화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중독자가 이제는 회복기로 들어와서 가족 치료를 하다 보면 여태까지 내가 술 취해서 대화를 했던 내용하고는 전혀 분위기가 다르죠. 그리고 나도 지금 멀쩡한 정신에서 대화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소통상의 문제가 반드시 발생을 합니다. 중독자하고 가족원들 간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서로 풀어줄 것인가 중재를 해줘야 되고 개입을 해줘야 되고 성적인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알코올 중독자 과정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술이 취한 상태에서 폭력이 가해진 상태 그리고 그 다음에 성적인 관계가 오기 때문에 그냥 술을 안 마신 상태에서 이성적인 상태에서 어떤 애정 표현을 위한 성적인 관계가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가 상당히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어색해요. 그런데 특히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어색하거나 껄끄럽거나 그러면 성관계를 맺을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성관계가 안 돼요. 그런데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아직 미혼이신 분도 있으실 텐데 뭐가 부부관계에서 성관계가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부부관계에서 성관계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걸로 인해서 부부가 더 친밀감을 느낄 수도 있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더 악화될 수도 있는 아주 미묘한 게 성관계거든요. 그런데 이 성적인 문제가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 배우자들에 한해서 이 사람이 회복이 되니까 성관계가 잘 안 된다. 그래서 더 힘들다라는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정말 처음에는 잘 안 돼요. 안 되는데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원만하게 성관계를 부부가 맺을 수 있는지 그것도 같이 개입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생기는 게 저 금전 문제예요. 가장 치사한 문제지만 여태까지는 알코올 중독자가 한테 돈을 맡기기가 힘들었죠. 왜? 돈만 생기면 술 마시고 돈만 생기면 하여튼 술하고 관련된 일에만 다 썼기 때문에 항상 그 사람한테 돈을 안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회복기에 있으니까 특히 만약에 알코올 중독자가 가장이라면 나 이제 회복됐다. 내가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 이제부터 내가 금전 관리를 하겠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왜냐하면 불신이 이미 쌓여 있거든요. 부부간에 아무리 그 알코올 중독자가 회복이 돼서 이렇게 가족 치료를 받으면서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아직까지는 불신이 있어요. 그리고 저 사람은 돈이 있으면 술을 마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가족들은 강하기 때문에 이 금전 문제 다루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치료를 하실 때 이 금전 문제 그러면 만약에 남편이었다면 알코올 중독자가 그래서 금전 관리를 한다면 어떻게 둘이 공동으로 금전 관리를 할 수 있는가 라는 부분 그리고 그 불신을 어떻게 없앨 것인가 그 불신이에요. 돈을 못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 돈을 갖고 내가 배불리 먹고 살아야지가 아니라 부인도 이 사람을 돈을 주면 우리 아이하고 우리가 정말 길거리에 나앉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 그런 불신이거든요. 그러면 치료자가 개입을 해서 이 중독자가 그 불신을 어떻게 씻어줄 수 있는지 그리고 이 가족들도 그 중독자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 그 방법들을 서로 강구해 나갈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개입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 이제는 그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까 그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그 가족 치료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저러한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그 내용을
다루어 주어야 되는 거일 수도 있어요. 변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의사소통의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금전적인 문제가 다 뭐냐면 권력 구조거든요. 의사소통도 서로 여태까지는 어땠어요? 알코올 중독자가 일방적으로 명령하고 지배하는 의사소통이었거든요. 그리고 부인이라면 그거를 받아들이고 복종하고 순종하는 거에 권력 구조로 돼 있었는데 이제는 서로 가족 치료를 받고 이 알코올 중독자도 회복이 되면서 어떻게 돼요? 부부는 동등한 위치로 가려고 그러잖아요. 동등한 위치로 가려다 보니까 권력 구조는 동등한 위치로 가려다 보니까 대화하는 상에서 이 사람은 지배적인 거에 이미 익숙해 있고 이 사람은 순종적인 거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서로 대화가 힘들죠. 그래서 권력 구조가 이제는 상하서열 부부관계, 특히 부부관계에서 상하서열이 됐던 거를 어떻게 동등하게 권력 구조로 이루어낼 수 있는가 이 부분을 다뤄줘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저 부모 교육입니다. 왜냐하면 알코올 중독 같은 경우에 아까 그 약물 중독 그 가족 치료에서 보면 여러분들 구조주의적 가족 치료라는 게 있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말 그대로 가족의 구조입니다. 가족의 구조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핵가족을 기준으로 했을 때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고 형제 자매라는 이렇게 세 개의 영역으로 구분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중독자 가정에서 구조주의적 가족 치료가 발견되는 건 뭐냐면 중독자 가정에서는 이 상하서열이 거꾸로 돼 있다는 걸 발견을 많이 했어요. 부부 중에 아버지나 어머니가 중독자면 그 자녀 중에서 가장 성숙된 자녀가 그 배우자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아버지가 만약에 그 알코올 중독자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그 자녀들 중에서 가장 성숙한 자녀,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성숙하든지 하여튼 부모를 그 어머니를 가장 많이 배려하고 아버지의 역할을 대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버지의 역할을 대신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상하 서열 체계가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부모가 아이한테 교육을 시키는 입장인데 이제는 아이가 부모 위치로 올라가서 그 알코올 중독자인 사람을 교육을 시키고 그 사람을 보호하는 입장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권력 구조를 다시 맞춰놓으니까 여태까지는 명령을 하던 아이가 이제는 내가 명령을 하던 내 명령을 받던 부모 둘 중에 한 사람의 명령을 내가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삐걱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의 입장에선 그리고 꼭 그러한 구조를 안 한 아이들은 여태까지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가 자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졌다 이거예요. 내가 학교를 결석을 하든지 출석을 하든지 100점을 맞든지 빵점을 맞든지 아무런 관심을 안 갖다가 이제는 회복이 됐다고 중독자는 뭐냐면 관심이에요. 내가 여태까지 너희들을 못 봐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죄책감으로 밥은 먹었니? 어머 지금 들어오니? 아유 너무 늦게 들어오지 마라. 관심의 표현입니다. 아이들은 뭐냐면 왜 갑자기 간섭이야? 라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어떨 때는 그 적응하는데 힘든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아이들이 그 이중성이 뭐냐면 자기한테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지만 또 그게 너무 되면 간섭이 되고 피곤한 거. 그러니까 아이들 나름대로 알코올 중독 과정에서 성장한 아이들이 편안한 건 있어요. 그리고 항상 그 애정을 갈구는 하지만 간섭을 했을 때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부모가 이제는 나 회복됐으니까 너한테 관심을 갖겠다. 그리고 관심을 가지니까 이제 이것이 간섭이고 그 자체가 싫은 거죠. 그래서 또 잠깐 방황하는 그런 그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교육은 알코올 중독자들한테 부모 교육을 시켜요. 그 배우자하고 같이. 당신들이 지금 여태까지 어떻게 해왔다 아이들한테. 정말 자기네들 스스로의 그 알코올 중독이라는 문제로 인해서 서로 헤매면서 아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내팽겨 쳤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이제 회복돼서 너한테 아버지 노릇을 하겠다, 어머니 노릇을 하겠다 하고 나왔을 때 아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겠느냐. 그래서 그거를 강도를 어느 정도로 낮춰가면서 내 관심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지금 어떠한 상태일 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계속해서 시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 아이들한테 나중에 가족으로 돌아갔을 때 적용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하는 거. 그 다음에 가족 의식을 강화한다고 그랬는데 가족 의식은 거창한 게 아니고 뭐 밥을 같이 여러분들도 그런 거 있죠. 아침 식사는 꼭 같이 한다. 왜? 저녁은 서로 일들이 많기 때문에 맞추기가 힘드니까 아침만은 확실하게 일어나서 같이 먹는다. 그리고 뭐 아침 먹을 때 절대 신문 텔레비 보지 않는다. 얼굴 마주보고 밥 먹는다. 이런 거. 아니면은 그런 것도 다 힘들면 우리는 주말에는 어디 안 나가고 가족끼리 있겠다.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가족원들끼리
여태까지는 알코올 중독이라는 거에 치여서 서로 뿔뿔이 했던 거를 최소한 하루라도 나를 잡아서 아니면 한순간이라도 잡아서 우리 가족이다라는 걸 느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의식을 꼭 만들어서 실행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거부감이 좀 덜하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도 특히 청소년들 자녀들한테는 뭐 매일 아침을 같이 먹자 이거는 거진 불능입니다. 거진 죽음이나 마찬가지예요. 아이들한테는. 그러니까 주말도 뭐 금요일 저녁은 뭐 왜냐면 토요일 일요일 또 일이 많으니까 최소한 금요일 저녁만은 우리 모두 같이 뭐 저녁도 먹고 산책도 뭐 같이 나가지든가. 그래서 부담이 안 되는 선에서 가족의식을 할 수 있게. 가족의식도 저것이 효과를 보려면 일단 부담이 없어야 돼요. 그것을 정하는 사람이나 실행하는 사람이 부담이 없어야 됩니다. 그냥 막, 뭐 어떡하나, 나 오늘 한 밤 12시에 잤는데 내일 아침에 6시에는 일어나서 준비하고 7시에는 밥상머리에 앉아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실행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가족의 주기를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청소년 자녀들이 있는지 아니면 성인 자녀들이 있는지 그런 주기를 보고 가장 사람들이 부담을 안 느끼면서 일주일에 최소한 한 번은 서로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잡아서 의식을 강화시켜주면 가족원들이 남모르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는 빨리는 없어요. 그런데 뭔가 이렇게 앉아서 소닥 보듯이 이러고 앉아 있더라도 뭔가 우리 가족이다라는 걸 서로 느껴요. 이거는 실험을 해보니까 어떠냐면 처음에 이 실험을 이제 이렇게 의식을 하라는 걸 해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가족들한테 숙제를 내주기를 여러분들 모래시계 있잖아요. 밥을 먹고 나서 디저트를 먹을 때 1시간을 거실에 들어가서 문 닫았고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는 뭐 전화도 빼놓고 다 빼놓고 하여튼 이렇게 다 앉아서 하게 하고 모래시계를 갖다 놓고 최소한 한 명이 안녕하세요 소리라도 해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만약에 한마디도 안 하면 모래시계 닫을 때까지 그러면 다시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얘기를 해야지 그 다음 사람한테 가게끔 그렇게 해놨어요. 그랬더니 임상을 했더니 처음에는 진짜 모래시계가 수십 번이 뒤집어지도록 얘기를 안 하는데 자기네들도 할 일이 있잖아요. 수십 번 뒤집어질 때까지 있으면 밤새도 거기 앉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해서 하니까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하다못해 나 오늘요 학교에 가서 재밌었어요. 아주 추상적인 거더라도 한마디는 하면은 일단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그러면서 아주 추상적인 얘기부터 아무 얘기는 아닌 거 겉도는 얘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그 시간에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나 엄마가 오늘 집에 없어서 좀 속상했다. 엄마가 이러이러한 일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줘서 나는 섭섭했다라든가 그런 얘기를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더라. 그래서 가족의식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다. 특히 알코올 중독 과정에서 서로 대화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때 어떤 강제성을 좀 부여하면서 자연스럽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좋더라. 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코올 중독 회복기에 알코올 중독자 과정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알코올 중독자 과정에서는 중독자 그 자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데 알코올 중독자가 회복기에 있는 사람일 때는 가족 치료를 왔을 때 이 내용은 기본적으로 달아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여기까지가 제가 항상 강의가 끝나면 말씀드리는 거지만 정말 두서가 없어요. 제가 생각해도, 그러니까 듣는 여러분들은 더 두서가 없겠죠? 없는데, 그러니까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이것도 중요한 것 같고 저것도 중요한 것 같고 근데 2시간이라는 게 얘기를 하다 보면 자꾸 이렇게 길어지고 그래서 그렇다고 이제 이거를 다 전달하려고 어떤 예도 안 들고 그냥 딱딱 요것만 설명을 하니까 다들 딱딱딱딱 다른 생각도 하시고 주무시기도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 나름대로 고민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강의가 항상 끝날 때마다 두서없다는 생각을 저도 해요. 근데 하여튼 나름대로는 이제 중요한 내용은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관련된 책자들 서점에 가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섹션별로 어떤 데는 뭐 정신의학 쪽에 섹션에 이런 약물 치료가 들어가 있는 데도 있고 어떨 때는 뭐 이 심리치료, 교육심리 쪽에 들어가 있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사회사업 쪽에 들어가 있는 데 있고 그 다음에 가족학 쪽에도 들어가 있고 서점에 따라서 배치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가서
내가 약물에 대해서 약물 중독이나 보고 싶다 그러면 거기서 다 안내를 해주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일단 여러분들 책 보실 때 여러분들 다 나름대로 스타일이 있겠지만 일단 읽어서 편한 책으로 사세요. 그래야지 제일 좋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책 보시면서 가장 내가 편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거 골라서 읽으시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